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잠수교 통행도 완전 재개됐지만 비가 남긴 피해 현장은 막막합니다. 잠시 뒤 제보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례가 뒤집힌 이후 국내 낙태 관련 법 개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 공백 상태, 전문가와 함께 국내 임신 중지, 낙태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악명을 떨쳤던 필리핀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마르코스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도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로 고립 상태에 놓인 이준석 대표는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했는데 만남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은 물론이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권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국회 공백 사태로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사이 중앙선관위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야당은 김 후보자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할 정도로 엄중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회답을 늦추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당시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있는 게 맞다는 취지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지금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살펴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귀국한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거취 등에 대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일단 국내에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의 한 축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인데요. 당장 오늘은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주말 사이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 대표 오늘 윤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 나갔죠? 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둘러싼 내용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이 대표가 당내에서 고립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당 윤리위 2차 회의에서 징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이 대표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오전에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첫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의 출국 당시 여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환송 인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친윤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지 또 만난다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일컫는 이른바 97세대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견제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97세대 의원 중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병원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맞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반격도 이어졌는데요. 한준호,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비중은 낮추고 권리당원과 국민의 투표 비중은 높여야 한다며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투표 방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 혁신을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 등으로 당대표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한을 분배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예전에 이 권한 문제가 뭐 인사권까지도 가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처럼 당권 경쟁이 본격적인 세력 대결로 이어지는 모습인 가운데 또 다른 97세대 후보군 중 한 명인 강훈식 의원은 모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오늘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취임식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장의 취임 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상 첫 4선으로 서울시를 이끌 오세훈 시장은 가장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식후 첫 일정으로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을 찾은 오 시장은 서울시를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모든 정책을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맞추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죠. 경기도를 이끌게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호구 피해의 취임식을 취소한 김 지사는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경기도정 1호로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에 결재하고 경제 살리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력한 혁신을 예고한 홍준표호 대구시의 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입니다. 강한 혁신의 첫 단추는 조직 개편이었는데요. 대구 지역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너무 파워풀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당분간 강력한 시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는데요. 첫 일정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혁신을 강조했는데요. 각자의 구호로 첫 출범을 알린 지역 일꾼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대중관계에 대한 우려에 어느 국가든 규범에 반하면 규탄을 하고 제재할 뿐이라면서 국가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박서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명시했습니다. 남은 숙제는 이제 대중관계일 텐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사회 규범이든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규범이든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겠다 정해놓기보다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반할 때 다 함께 규탄 제재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또 만약 그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 될 뿐 어떤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질서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릴 거라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식 일정만 16개. 윤석열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가장 의미 있던 일정으로는 어떤 일정을 꼽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가장 의미 있던 일정으로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적 안보 협력 체계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건 세 나라의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후속 논의로 진전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 일정이었던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의 안보 현안 입장을 들은 것도 의미 있었다고 했는데요. 각국 정상이 주로 언급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고 특히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안보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만 경제 외교도 이번 해외 방문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했는데 어떻습니까? 원전이나 방위 산업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체코 등 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걸 보고받아 보면 알 거라고 각국 정상회의에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 산업에 관심 있는 국가가 많았고 우리나라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에 기술을 공유하고자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계 장관이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해선 만나는 정상들에게 늘 얘기했다며 특히 해당 국가의 산업 성과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박서경 기자 통해서 다자 외교 첫 데뷔전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장면 보셨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직무평가가 한 달 동안 10%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6월 2주 이후 4주 연속 줄어들었고 그만큼 부정평가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6% 순이었고 거대 양당 지지율은 6월 한 달 동안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됐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100원을 돌파하고도 계속 올랐던 터라 체감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숫자판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자, 주유소 기름값 매일 신기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알뜰 주유소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알뜰 주유소나 정유사, 직영주유소 같은 경우는 유류세 인하분을 곧바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가격판을 보시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100원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값이 많이 올랐던 경유는 여전히 리터당 2,100원 이상입니다. 이곳에 와서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유류세 인하에도 체감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인하를 해도 서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37% 인하했다고 그러는데 못 느끼고 있어요. 기름값이 워낙 올라온 상태라 가지고 50원, 100원 이런 거 가지고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30%에서 37%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안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지난해 11월 20%에서 시작해 지난 5월 30%, 오늘부터는 37%로 늘었고 인하 기간도 계속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와 치솟는 환율 때문에 체감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110달러를 오르내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밖 사정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에선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적용 중인 37% 인하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48원, 경유는 106원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인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나라 재정 손실은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주유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운송 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레미콘 제조사들과 수도권 운송료 인상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조금 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재개된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라 주말 사이 급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노조는 수도권 운송료를 회당 5만 6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1만 5천 원, 27% 정도 인상해 줄 것과 요소수 비용 전체를 제조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명절 상여금 100만 원과 노조 활동에 따른 부족한 임금을 충당해주는 노동시간 면제 수당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제조사들은 현재 경유값 등을 제조사가 부담하는 만큼 9%대 이상으로는 인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단 운송료 협상이 끝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운송 거부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조합원 6,500여 명 가운데 82.7%가 찬성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이번 레미콘 차량 운행 중단까지 장기화하면 현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조사 측은 이번 파업으로 하루에 200억 원 넘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7,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라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현재 주 52시간 제도는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인천 남동공단에서 수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엔 100번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선 52시간 제도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는데 정부는 무역 적자 장기화를 우려해 우리 기업의 수출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숫자부터 들어보죠. 상반기 무역 적자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지난 1997년 상반기 무역 적자 9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우려가 커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물류, 금융 등의 애로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 무역 적자가 더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87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5%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2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석 달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20개월 연속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기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품목별로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은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출하에 영향을 받은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은 수출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해
수입액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레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밤사이에 수도권의 빗줄기가 잦아들긴 했지만 앞서 내린 장대비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우철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퍼냅니다. 퍼낼 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야는 이미 한가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택 반지하층 복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처의 주택 반지하층 일부에는 집 안까지도 물이 찼고 상가 1층이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거기 피해자들이요. 그 유스 호텔에 다 모인다고 거기서 취침이랑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시에서 다 잡아줬다고 이게 받고 다 글로 갔거든요.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의 도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까지 나뒹굽니다. 인근 주민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울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난데없이 폭포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설의 계단을 따라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단지 곳곳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청 인근입니다. 한때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 중랑천 산책길이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어둠 속 아파트 18층에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워낙 많은 쓰레기 탓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상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아파트 자체 변압기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총 3,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주민들이 냉방기기도 켜지 못하는 등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반쯤엔 경기 가평군 가평천에서 80대 여성 A씨가 떠내려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가평천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2m에 달하는 곳으로 이틀 동안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서울 잠수교 보행자 통행까지 오늘 오후 2시 20분 완전히 재개됐습니다. 앞서 2시간 전에는 잠수교 차량 통행이 어제 오전 9시 제한되고 27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잠수교를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도심 주요 도로 통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잠수교가 재개될 정도로 중부지방에 큰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 대신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가 물러난 자리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빠르게 치솟은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넘었고 경북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도 80을 넘어섰습니다. 대다수가 더위로 인한 짜증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폭염경보구역도 늘어났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동안 남부는 최고 37, 8도, 중부도 35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특히 낮더위가 쉽게 식지 않아 전국적으로 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높아진 습도의 기온까지 크게 오르며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약자는 한낮 야외 활동이나 농사 일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 찜통더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올여름 첫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부근에 2개의 강한 저기압 형태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3호 태풍 차바와 4호 태풍 에얼입니다. 3호 태풍은 중국에 상륙하지만 4호 태풍은 다음 주 초반 제주도 남쪽을 거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돼 올여름 첫 태풍으로 기록됩니다. 남해 수온이 낮아 북상하며 태풍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강수 그리고 이동 경로와 근접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 높은 파도가 불 것으로 예상되니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3호 태풍 차바가 남긴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공급됩니다. 강력하게 발달한 비구름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다음 주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비바람 강도가 이번 주보다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그러니까 1시간쯤 전이죠. 3시 20분쯤 대전시 대덕구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수서행 SRT가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RT 측은 1호차 기관실 부분만 탈선을 했고 여객실 부분은 선로를 이탈하지 않았다. 기관실만 선로를 이탈했고 여객실 부분은 이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열차는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오후 1시 45분 부산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현재 버스를 이용해 대전역으로 이동한 뒤 대체 열차에 탑승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뒤따르고 있는 경부선, 상행선 열차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추가 속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속보였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강원도 접경 지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측을 코로나19 전파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급속히 전파됐다고 밝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목한 전염병의 최초 발생 지역은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강원도 인제, 양구와 맞닿은 남북 최접경 지역입니다. 4월 초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서 18살 군인과 5살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고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게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달 중순 이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발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색다른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남쪽의 대북전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 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통일부는 우리 측의 전단 등을 통해 북측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북측이 바이러스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때보다 늦고 물체를 통한 감염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함으로써 민심을 잠재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라고 이제 남측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응할 가능성은 더 작아지고 오히려 대남 비방 담화 등으로 공세의 강도는 올릴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1일 흑해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한 17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보도에서 이날 오전 1시 미사일이 9층짜리 아파트를 강타했으며 부속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 지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국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또 다른 미사일은 리조트 시설에 떨어져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호의 차원이라면서 흑해 요충지 뱀섬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반격에 견디다 못해 도망간 것이라면서 오랜만에 승리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명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를 향해 꺼지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점령하면 몰도바와 루마니아도 사정권인 전략적 요충지 뱀섬에서 지난 2월 24일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을 소재로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 나중엔 티셔츠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 첫날부터 점령했던 뱀섬인데 러시아군이 돌연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돌발적입니다. 30 июня в качестве шага доброй вол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вершили выполнение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на острове Змеиный и вывели находившийся там гарнизон. 러시아가 말한 호의는 곡물 수출을 위해 인도주의적 통로를 마련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도망가는 러시아군의 거짓말이라며 브리핑 도중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Нашої артилерії, ударів ракетних військ і авіації, противник,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залишили острів Зміїний. Ми всі радіємо. Це так. Але, однак,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러시아는 늘 이렇게 패배를 덮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거의 다 빼앗긴 상황에서 들려온 오랜만의 승전보에 환호했습니다. Like we will never give up, you know? Like never ever. Like, you know, like the people from like Snake Island, they knew this is like a fight they cannot win, right? But they were still like 뱀섬에서는 퇴각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루안스크주 리시찬스크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 세력은 현재 루안스크의 95%, 도네츠크의 절반 정도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맞대응 경고에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서방 간에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there to protect all allies and of course also Finland and Sweden and we are prepared for all eventualities.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소식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We will do the formal signing of the accession protocol on Tuesday with the presence of the Swedish and Finnish foreign ministers.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에 얽히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서방 간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Железного занавес, я согласен с Владимир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он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опускается. Пусть они только ведут себя осторожно, чтобы ничего себе не прищемить,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пущен.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을 다시 서방에 떠넘겼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과 식량 문제는 서방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ласти заминировали подходы к своим портам, и никто не мешает им разминировать и выводить оттуд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냉전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자, 이번에 필리핀 정상 얘기입니다. 과거 악명을 떨쳤던 필리핀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는데 대중국 관계와 영해 분쟁 등 여러 이슈들과 맞물려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과 아시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권준기 기자, 사실 나토 때문에 한미 정상, 유럽 정상 얘기를 며칠 했는데 네. 오늘은 필리핀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좀 익숙한 게 좀 눈에 띄고, 자, 지금 보면 관련 기사 제목이 거의 한결같아요. 36년 만에 독재자 가문이 돌아왔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세요. 이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페르디난드 그 마르코스 네. 그 전 대통령 1965년부터 무려 21년 동안이나 독재를 했던 이 악명 높은 독재자였습니다. 네. 계엄령을 선포해서 반민주적인 이 폭정을 일삼았고 또 반대파를 잡아들이고 고문해서 3,200명이나 이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 축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 가량의 나라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는데요. 네. 결국 86년에 피플 파워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대통령 축출에 성공했고 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해서 또 3년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이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가문의 후광을 얻고 정치인으로 등장했고 주지사 또 상하원을 두루 거치면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6년 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지난 5월 대선에서는 60% 득표율로 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아들 마르코스 이제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고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좀 의아하실 텐데 네. 21년 동안이나 독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부정축제도 13조 원이나 했는데 예. 반성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천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사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임기 때 필리핀은 잘 살았고 또 번영을 누렸다면서 되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사에서도 아버지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My father built more and better roads, produced more rice than all administrations before his. President Rodrigo Roa Duterte built more and better than all the administrations succeeding my father's. 네, 이 취임식에서 네. 마르코스 대통령 못지않게 또 주목을 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이자 또 취임한 대통령의 어머니인 이멜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사치의 여왕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낭비가 심했고요. 온갖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또 심지어 구두만 3,000켤레를 갖고 있었는데 8년 동안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은 구두는 다시 신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사치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인물인데 역시나 취임식에 당당하게 참석해서 아들과 이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권준기 기자가 서두에 부정 축제부터 이렇게 독재했던 얘기하니까 가서 촛불 집회라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독재자의 재등장에 반발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려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이 그 취임식장 주변에서는 네. 이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독재자의 후예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파괴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disappointing for all victims of martial law because it would be like a slap to their faces, no? Parang binuksan mo ulit yung mga sugat na akala mo naghilom na. Parang grabe yung naranasan nila noong panahon ng batas militar. And for them to see 네, 그런데 이 시위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현재 권력 지형을 보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대선은 압승을 했지만 네. 상하원 모두 야당이 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기반도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의 영향력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두테르테의 딸이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5월 동주 아니냐. 그러니까 두테르테 가문에서 마르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필리핀 경제도 지금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마르코스가 결국엔 아버지와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아무튼 60% 득표율이라고 했거든요. 네. 자, 과거 청산도 없이 어떻게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됐을까 싶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뭐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들라면 아무래도 독재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 공략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이었고요. 또 이 선거운동도 TV에 토론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공개적인 그 유세를 하기보다는 SNS를 활용한 이 선거운동이 젊은층 공략에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하원 의원을 거치면서 약간 무난한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좀 임팩트는 없었지만 좀 무난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독재자 이미지를 좀 희석시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많이 바랄 텐데 지금 이 마르코스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독재를 미화하고 또 민주화 세력을 좀 음해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이 사라 두테르테의 인기도 이 당선이 가능했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에서 보기에는 필리핀 새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모양새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필리핀은 원래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입니다.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고 또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필리핀이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좀 미국과 가까웠다면 지금은 최근에는 좀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에는 중국이랑 좀 가까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과 공동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중국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 기조를 좀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필리핀 내에서도 남중국해 영해 분쟁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필리핀에 강력한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메시지처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축전을 시진핑 주석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양국 관계 발전의 진로를 그려나갈 준비가 돼 있고 우정과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협력의 위대한 장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식에는 또 시 주석의 측근인 이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했는데 이 왕치산 부주석은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정상이 직접 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남중국해 분쟁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자 이렇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를 좀 짚어봤는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마침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개 행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끄는데 자, 시 주석 어떤 얘기 좀 했습니까? 가서? 오늘 보니까 CNN부터 해서 외신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 참석차 이 시진핑 주석이 5년 만에 홍콩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893일 만에 이 중국 본토를 벗어난 첫 행보거든요. 시 주석은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홍콩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인 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을 때 약속을 어기고
일국 양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홍콩을 중국화시키고 있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지금 홍콩 반환을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기엔 5년 만의 방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모든 정치 일정과 이벤트는 올 가을에 있을 20차 당대회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이 3연임을 시도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시진핑이 3연임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이 역사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홍콩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가는 첫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덩샤오핑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우한을 거쳐서 남쪽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개혁 개방 메시지 이렇게 내면서 승부수를 던졌었는데 이번 시진핑의 홍콩을 비롯한 남부 지역 방문이 덩샤오핑의 당시 그 남부 지역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당대회를 석 달 정도 남기고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달 뒤 당대회가 무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토를 비롯해서 아시아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와 함께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임신중지 자체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진행된 임신에서 수술을 할수록 여성들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선 3년 전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김재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회장님과는 예. 네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임신 중지, 낙태 실태 그리고 입법 공백 상태인 지금 관련 법 개정까지 한번 쭉 짚겠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3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후 저희가 지금 보도하는 좀 내용을 보면 연간 낙태 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30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는 인공임신 중절 건수가 약 3만 2천 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임신 중절 건수가 2016년에 6만 9,609건에서 2018년에 2만 3,175건으로 낮아졌으나 2019년도에는 소폭 증가해서 2만 6,985건, 이어서 2020년에 2년 연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면 실제적으로 네, 말씀하시죠. 의사 대상으로 한 현재 이 조사는 최근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 저희 산부인과 의사 126명 조사를 통합해 보면 126명 중에 40.5%가 현재 수술을 한다고 답했고요.
네. 2021년에 이전 수술한 비율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알고 수술 건수는 월 1위가 가장 많았고 6건 이상 되는 경우가 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낙태 건수로 보건사의 발표의 내용보다는 실제 인터넷을 이용한 약물 낙태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수치가 좀 적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계보다 조금 더 현장에선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인터넷에 상담하고 있는 낙태 건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유일한 자료가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 낙태 온라인 판매 건수가 2015년에서 12건에서 2019년에 2,365건으로 200배 정도 갑자기 폭증을 했고 네.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소폭이나마 이제 증가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는 아무래도 3년 전 판결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여성이 10명 가운데 6명 정도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좀 실제 여성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당시 지금 발표한 자료만 의존해서 본다면 네. 50% 정도는 거의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가 한 10% 정도인 걸로 발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헌법의 낙태죄 조항으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에 대한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낙태죄가 대신 폐지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네. 또 언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나요? 라고 묻는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회장님께서도 인터넷으로 수소문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지를 맴돌고 있는 어떤 국내 임신 중절, 임신 중지 이제 실태를 좀 듣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인터넷을 찾는 것보다는 병원에 내원을 할 때에는 병원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온라인에 떠도는 것은 대부분의 약물 낙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이 약물 낙태에 대한 수술에 대한 정보가 실제적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아주 넓은 나라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산부인과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해당 수술에서 수술하고 있는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때 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낙태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또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입법부는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동안 법에서 규율이가 되어 있는 낙태의 현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낙태 방법을 찾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니까 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좀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경우도 있던데 의사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낙태 방법을 찾는 대부분이 이제 약물 낙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약물 낙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물 낙태는 불법이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이제 불완전 유산이 돼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임신 주수가 크면 클수록 그 불완전 유산의 기위나 그 출혈량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어렵게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해도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병원마다 또 수술비를 다르게 제시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법 개정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2020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그 부분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에
현재와 같이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의 5가지 사유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이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관련 법률 개정이 이제 된다면 만약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추어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서 적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내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에 상당히 심각하게 해를 끼쳤다고 되는 경우는 지금도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좀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할게. 자, 먹는 낙태약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국내에선 먹는 낙태약의 유통 그리고 사용 모두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거란 얘기군요.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된 낙태약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회장님 얘기를 쭉 들어봐도 빨리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2020년 말인가가 아마 그 법 개정 시한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좀 법 개정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쪽이 있었고 또 임신 주별로 좀 나눠서 보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최신의 어떤 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법률이 나온 것이 총 6개 정도 개정안이 나와 있고 네. 그 범위는 시기나 임신 주수라든지 허용 사유라든지 아니면 또 상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 낙태 허용 부분이라든지 각각의 다 입장이 다 극명하게 다르고요. 이 모든 주수를 다 허용하자는 법안에서부터 임신 네. 10주까지만 허용하자는 법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의 간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입법화하기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렇게 이 난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하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그쪽만 논의를 하여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서로 이해관계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중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실제 근본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의 취지를 취지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틀이 기본 바탕이고요. 네. 또 자기 낙태죄와 의사에 대한 낙태죄를 허용한 것이 현재 그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입법 취지가 기본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팩트로 하고 그렇다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 자기 결정권은 임신한 이후에 자기가 임산부가 낙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소요 시간을 자기 결정권으로 본다면 실제 임신 주수로 보면 10주, 보면 10주 이내에는 실제적으로 이 여성에게 낙태하지 마라 하라 이런 부분을 권할 권리가 없는 거고요. 네. 10주 이후의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는 10주 이후에는 상담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한 결정한 것은 22주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맞춰 본다면 임신 22주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경우는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도는 임신 10주보다는 좀 더 상담의 절차를 통한 어떤 규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임신 2주 이후라고 할지라도 임산부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중증,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관련 법에 대한 발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 자막처럼 수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데 정치권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이 정치권이 이게 좀
그동안에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좀 껄끄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 선거도 끝났고 조만간에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입법을 하시겠다고 여성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입법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낙태에 대한 부분은 가장 핵심 사항이 여성이 건강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제도권 내에서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 사이의 법적인 좀 기준점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네, 김재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고층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20층짜리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건물 옥상에 있는 쿨링팬이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른 위험 징후는 없다고 판단하고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했는데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옥상에 냉각탑으로 쓰이는 쿨링타워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의 쿨링타워의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기하고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추가로 다른 어떤 이상 징후, 위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신고자의 얘기를 들어본 바 그냥 단순한 건물 흔들림 신고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소방대 긴급 탈출 명령을 즉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시 25분 이후에 약 추산 1000여 명. 네,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범죄 관련자이거나 음주운전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가 켜지고 일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 그런데 검정색 BMW 차량이 옆 차로를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뒤 잠시 멈춰선 가해 차량.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납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가해 의심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총경이었고 딸도 현직 판사인데 이거 갖고 합의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돈 안 넣겠냐. 당시 경찰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의심 신고를 무시한 건데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대응이 허술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서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단 도저히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부에 이쪽 상관이 있었는데 오직 하시겠어요? 피해자 측은 사고 담당 경찰관을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SRT가 대전시 대덕구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승객 등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 상행선 열차들이 줄줄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RT가 탈선한 건 오늘 낮 3시 20분쯤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대전 조차장역 인근 상행선이며 고속열차 전용 선로였습니다.
SRT 측은 기관실 한량만 탈선했고 여객실 부분은 선로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제보 화면을 보면 열차의 끝부분인 기관실 차량이 선로를 벗어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력실로 불리는 기관실뿐만 아니라 여객 차량 한 량이 추가로 탈선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38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10명이 다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는 소식입니다. SRT 측은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버스를 이용해 대전역으로 이동한 뒤에 대체 열차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행선 통행은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사고 열차가 선로를 막고 있는 상행선의 경우 통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도 당국은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무궁화호 등이 다니는 일반 선로로 열차를 우회해서 지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열차 이용객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상행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서울 중구 충로의 6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의류 등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 많아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는데 소방관 한 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며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시위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열차 출발이 진행되는 등 2시간 반 동안 지하철 운행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간터널 근처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와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카렌스 승용차가 건널목 인근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40대 여성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가평군 가평천에서는 80대 여성이 물에 떠내려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평천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2m에 달하는 곳으로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중부 지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네, 비닐하우스가 잠기고 다리와 제방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급하게 복구 작업은 시작됐지만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민 지원을 나온 군인들이 배수로를 가득 메운 흙을 일일이 퍼냅니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직접 사람 손으로 치워야 합니다. 군인들이 발벗고 나서준 탓에 한시름 덜었지만 비에 잠긴 비닐하우스 작물들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종견이 물을 많이 먹어서 썩어버려요. 네. 그리고 꽈리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서서히 고사가 돼버려. 쏟아진 비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빠졌던 아찔한 사고 현장. 자동차는 견인됐지만 무너진 다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쏟아진 비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다리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곳곳에 균열이 가고 휘면서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 현재 기준에 맞게 설치는 좀 할 거고요. 그동안 뭐 이동에 불편한 거는 뭐 가도라든가 임시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불어난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제방이 무너져 내린 저수지입니다. 빗물에 휩쓸린 흙더미가 논을 덮었고 저수지가 텅텅 비면서 앞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이 농민들은 이게 저수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담소라 이 밑으로는 이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1시간에 최대 105.4mm 비가 퍼부은 중부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급하게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물폭탄이 망가뜨린 곳들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거로 보입니다. 더구나 기상청이 다음 주 또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이제 더 올 거잖아요. 더울 건데 저기서 살아갖고 맨날 좀 불안하긴 해요.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신축 빌라에선 베란다에 물이 범람해 거실까지 물바다가 되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입주민 측은 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배수 등에 관한 명확한 설계 규정이 없다 보니 건설사와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현관문 밖으로 신발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이 복도와 계단까지 쏟아집니다. 다른 집에선 베란다 우수관에서 빗물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거름망도 빼놓고 또 주변에 청소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물도 다 빼고 그리고 저 아래 세대로 물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거기도 제가 2층, 1층까지 물을 다 치워줬습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는 두 곳이지만 주민들은 다른 세대들도 사실상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층에 계단 형식으로 베란다가 설치된 이른바 테라스형 빌라인데 배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비가 오면 이곳 우수관을 통과해 배수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우수관과 배수구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온갖 이물질까지 함께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가구는 빗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인데 아래로 빠져나가는 통로는 한 곳뿐이다 보니 아래층에선 빗물이 2배로 몰리면서 베란다가 범람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직접 우수관 구조를 개조하는 주민들까지 있습니다. 배수관을 저희는 새로 다시 제가 다 한 거죠. 뭐 기능공을 불러갖고 하자니 돈도 한두 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 사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주민들은 애초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다면서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뭐 지붕 뜯어내고 도배도 몇 번씩 다시 하고 이게 엄청난 우리한테는 피해거든요. 물 청소할 때 아래층 눈치를 보고 넘칠까봐 사람들이 뭐 출근 했다가 다시 와서 보고 와서 하수구 드러내고 이런 것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설계에 문제가 없고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도 받았다며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맞섭니다. 이게 낙엽이라든지 뭐 기타 비닐이라든지 쓰레기가 있으면은 혹시 배수구를 막을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십사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뭐 반경이 작거나 그래서 모자라서 그게 오버플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은 베란다의 배수 구조가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우수는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그 우수관으로 마지막에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베란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수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테라스형 빌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양측을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방화나 피난이나 채광 1조에 대한 그 외에는 큰 규제가 없어요. 근데 건축법에는 우수관을 얼마 관장해라 뭐 그런 게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공업체와의 논쟁과 중재의 소극적인 지자체의 방관 속에서 장마를 맞닥뜨린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장마철 게릴라우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 사고도 빈발하고 대형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초여름까지 발생했던 대형 산불 피해지에서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과 함께 산사태 현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청장님도 이제 대기하시면서 산사태라든지 장마철 관련 뉴스가 앞에 배치돼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장마철 관련 기사라든지 예보에 좀 집중하시겠어요? 예, 저희 이제 봄에는 산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로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곳곳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보,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네. 실제로 산사태가 몇 건이나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한 4건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산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사태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는 저희가 이제 크게 전국의 산지를 토양, 또 지역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 5등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등급이 전국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한 8.7%가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전라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되는데 서울도 한 4% 되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일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한 2만 7천 곳 정도를 이제 특별 위험 지역으로 해서 우리 산림당국에서는 이제 우기 전에 전체 일제 조사를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채석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우려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등급 외에 별도로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등급 외에도 또 특별 관리하는 지역은 따로 있고 지금 청장님 옆으로 지도가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산사태 위험도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이 바로 또 산사태 위험지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올해 이제 유난히 또 가뭄이 오래됐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지역은 제가 기상청 통계를 보니까 약 예년에 비해서 비가 한 30%밖에 안 오고 또 극한 데는 밀양 같은 데는 5월에 3%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뭐 이런 연유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대형 산불이 한 11건이 예년에는 한 2건 내지 3건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1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피해 면적도 한 2만 4천여 헥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강원 지역,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총 산사태 우려 지역이 117군데가 이제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나무들이 이제 불이 타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잎이 다 있습니다. 잎이 다 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비가 내리면 잎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바로 토양으로 가기 때문에 토양이 침식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우선 응급 조치로 방수포를 깔아가지고 긴급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장마철에 태풍까지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인데 방수포를 까는 예방 조치도 있겠지만 다른 또 예방 조치들은 없겠습니까? 이제 산사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물길 배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평상시 같은 우기 전에 그 산불 발생 지역이라든가 각종 취약 지역은 응급 조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5월 말 6월 중순까지 지금 산불이 발생해서 그거는 지금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만은 저희가 하나하나 곳곳에 따라서 응급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집중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응급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는데 피할 수는 있다. 막을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오긴 합니다. 전조라고 부를 만한 현상들이 따로 있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사태에 나는 데 이제 경사지입니다. 근데 이제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습하지 않은 곳에서 물이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불지 않은데 왜 갑자기 이제 나무들이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면은 바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 하는 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바닥이 갈라지거나 또 이 뒤틀려 있는 지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위험 있는 곳에는 가지면 안 되고 혹시라도 산에 가셔서 그런 위험 징조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 물이 솟거나 나무가 바람이 없는데 흔들리거나 이런 예요. 예. 그 특히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가슴 졸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그 스마트 산림재해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 산림재해 스마트 앱. 산림재해. 그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 예보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앱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앱이 없으신 분들은 또 웹사이트에서 우리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금방금방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상청에서 그 AWS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산악 정보 시스템을 또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니까는 산악 지역은 풍속이 일반 평지에 비해서 한 3배.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은 한 2배. 그래서 전국의 이제 주요 산의 산악 정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474개의 산에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로그 데이터를 기상청에 전부 보냅니다. 그럼 기상청에서 평지 기상하고 산악 기상을 전부 융복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우리 산림관서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50년 만에 가뭄과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번엔 또 호우와 산사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난히 산사태 좀 많이 나는 시기가 있는지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좀 예방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산사태를 원래는 저희가 이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저희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7월, 8월, 심지어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태풍이 10월 초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15일까지는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그 휴가철, 특히 요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도 그렇지만 이게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여러 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경계에 늦추지 않고 또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장님. 네, 지난달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광역지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12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회와 달리 지방 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에 따른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식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서 취임식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시정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습니다. 예산권을 쥔 시의회가 12년 만에 여대 야소로 재편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소득 같은 오세훈표 핵심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취임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귀는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충원 참배 뒤 오 시장은 곧바로 종로의 폭우 피해 현장을 달려가 점검했습니다. 취임식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오 시장이 찾은 곳은 쪽방촌이었습니다. 전날 쪽방촌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던 오 시장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때부터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 즉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겁니다. 쪽방촌이나 노숙인 여러분들의 식사 문제, 그리고 폭염 대책 문제 좀 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열흘 전부터 이런저런 검토 끝에 오늘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은 이번 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론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최대 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도 주목됩니다. 시는 민간 주도 개발 시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노후주거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BS의 교육방송 기능 전환도 눈에 띕니다. 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TBS의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로 하면서 TBS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와 구청장까지 든든한 우군과 함께하게 된 오 시장은 이번 임기 내에 이른바 오세훈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한 채 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 점검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장도 대부분 취임식 대신 재난 상황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사에 첫 출근한 김동연 도지사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선서도 집무실에서 간단히 마쳤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 김 지사가 첫 번째 결재한 서류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살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역시 취임식을 생략한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은 폭우로 옹벽이 무너진 현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어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제특례시 조성에 맞게 바이오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갖고 있는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첨단 기업 신도시를 만들고 또 비행장을 옮겨서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도 취임식 대신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첫 결재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최근 상황을 고려해 화려한 취임식 대신 민생을 챙기느라 분주한 취임 첫날을 보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전력의 유럽 수출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0일 루마니아와 전력 연결망을 통해 유럽행 첫 전력 수출을 단행했습니다. 첫 수출량은 100메가와트 상당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국의 전력 수출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돕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 거포 KT 박병호의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홈런 6개를 몰아치는 등 지난달에만 홈런 10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호가 친 공이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밖으로 떨어집니다. 거포 본능이 발휘된 비거리 132m, 초대형 홈런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타석. 이번엔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립니다. 연타석 홈런이자 무려 5경기 연속 홈런에 이강철 감독마저 감탄합니다.
벤치에서 이번에는 아니겠지 했는데 너무 잘 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아직 무슨 에이징 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수와 이정후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홈런 부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박병호. 5월 11개에 이어 지난달에도 홈런 10개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개인 통산 6번째이자 KBO 최다 홈런왕 대기록을 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통산 홈런 353개를 기록하며 양준혁을 뛰어넘어 역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더 높은 타율과 출루율을 좀 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앞선 2년간은 좋지 않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적에 만족하고 있고요.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부진을 이겨낸 37살 노장의 방망이는 여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YTN 신정입니다. 사우디 자본이 후원하는 거액의 돈잔치 리브 골프 첫 미국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9.11 테러 유족들은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국이 후원하는 대회를 미국 땅에서 열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브 골프 두 번째 대회이자 첫 미국 본토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에 이어 이번엔 브루스 캡카와 브라이슨 디셈버 등 또 다른 거물급 골퍼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a great opportunity not only to do what I love, which is playing golf, but at the same time be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watch them grow. 같은 시각 골프장 인근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비행기 납치범 19명 가운데 15명의 국적이 사우디였고 오사마 빈 라덴의 출생지 역시 사우디인데 그런 테러국이 후원하는 대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Over 50 children without fathers to be there for their birthdays and graduations and those moments that they should have. 워라벨 직장으로 리브 골프를 택했다는 선수들과 테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After 9/11, this country and the American people swore to never forget. Well, here we are, nearly 21 years later, with no justice, and the responsible parties are being allowed to operate on American soil with impunity. 이미지 세탁용 돈잔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PGA 투어가 출전 정지 등 강수를 뒀지만 대회마다 우승 상금 50억 원, 꼴찌에게도 1억 5천만 원을 주는 오일머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리브 시리즈는 이번 주 대회를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5개 대회를 개최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오키나와 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반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